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반기 국정 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더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공감 종합자담회 사회를 맡은 김현철입니다. 이번 자담회는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제안을 위한 전문가 자담회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경제 및 사회 분야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자담회를 위해 모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이태수 정책위 미래정책연구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경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거시 및 민생 경제 정책과 무역 등 대외 경제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혜구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정책이 처한 환경이랄까, 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내 경제 여건이 상당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여건은 나빠지는, 다시 얘기하면 국민들 기대는 높고 그 다음에 대내 환경은 나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반 동안 경제 정책을 이제 추진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년 반 동안 나름의 성과를 이제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우선 그 고용의 문제에서 경제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문제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지난 8월 달에 61.4%입니다. 이것은 1997년 이래 한 20년 동안 가장 높은 고용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나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몇 년 이래 가장 낮은 이제 실업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괜찮고, 실업률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대외 경제 문제도 미중 또는 한일 간에 이제 무역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이라는 어떤 출구,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갈등 속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에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갖추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여건은 나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태수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인 성과를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냉정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 성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할 그런 단계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그런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국정에 있어서의 이 지향점은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경제, 사회 정책의 수많은 어떤 정책들과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해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발주의 그리고 경제성장, 지상주의 이런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방향 좀 선회를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채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 물결 속에 결국은 큰 정책적 선회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그 보수 정부 한 10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특히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터닝 포인트를 이제 마련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순히 선순환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일체화돼 있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도 보면 그게 사회 정책인지 경제 정책인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공공 부문이 과도하게 이끈다라고 비판을 받지만 결국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통해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좀 메우고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는 이런 정책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일종의 큰 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하기에는 조급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인 정책을 전혀 논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전환에 저해되지 않는 가운데 주요한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도 크게 보면은 체질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좀 얘기되는 것 같고 체질의 변화에서 오는 큰 어떤 경제적 성과라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정권이 이제 이 정부가 거의 이제 말기에 들을 때 그때쯤 되면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나 체질 전환에서 오는 그런 성과들을 더 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홍장표 우리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정의고 위원장님하고 그다음 이태수 단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보탤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두 번 말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성과 내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의 구조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그 과정 속에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가 지나갔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경제적 성과와 관련돼서 사실 지표상에서 큰 변화를 내기에는 2년 반이 길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경제적인 성과들은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뿌리내려서 그 결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성과가 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반적인 아무래도 이 거시경제 관리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안으로서 계속 발생하는 것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몇 가지 중요한 좀
이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거시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적해야 될 것들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도 그런 속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어떤 임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현재까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안정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가 하면 그동안 정부의 역할 가운데서 재정의 역할이 지난 정부에서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외의 높은 이 불황의 파고라는 것들을 막아주는 재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차이점을 보여줬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일정의 확장적인 재정이라는 것들은 과거와 달라진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산업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고리로 남아 있었던 중소벤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정부에서는 부처를 만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 속에서 아마 성과를 내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종의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다양한 종류의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는데 하나만 일절적인 단기적인 성과라 그럴까요? 하나 더 지적한다면은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저희들이 보통 판단하기에 일자리와 그리고 소득 분배 같은 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들인데 실제로 최근의 상황도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일자리가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과연 뭘로 설명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이와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러니까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최근 그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가계동향조사에서 우리 2016년 이후로 사실은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뭐 새로운 완전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그와 같은 이러면은 우리도 하면은 이 어렵다는 소득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좋은 사인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2년 반 동안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있고 앞으로 후반기에 어떤 모습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거기에 아마 최종적인 이 정책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전문가님께서는 각 분야별 또는 경제 전반을 통틀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와 성과는 무엇인지요? 혹은 가장 잘 진행된 국정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정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국정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랄까,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커다란 어떤 변화 또는 뭐 성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가 저는 이제 경제 정책이 변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재벌이나 이제 대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수출 주도의 이제 성장을 했고 거기서 낙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던 그런 모델을 한다면 이제 그걸 이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의 이제 경제라는 타이틀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뭐 재벌이라든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국민들,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경제 이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문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커다란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그 한일 갈등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4차 산업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그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이 통상 정책인 것 같아요. 통상 정책이 주로 이제 미일이나 그다음에 중국 중심으로 이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남방 쪽이라는 새로운 어떤 방향을 개척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시간적으로 아직은 짧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정착돼 가면서 새로운 방향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어떤 주요 기제나 원동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제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혜구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어떤 원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뭐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이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양극화 문제.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경제가 발전됐습니다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나라는 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무엇냐? 라는 이제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배후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원동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변화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일종의 어떤 자유무역주의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경제 환경이 대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미 중국 간의 어떤 경제 갈등이라든지 한일 간의 어떤 무역 갈등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자국 중심의 이제 보호무역제가 이제 확대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게 그동안의 이제 경제의 어떤 정책의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평가도 여러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도 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홍장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그 남겨진 과제가 뭐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미진하고 아쉬움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항상 언론이 자주 등장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 관련돼서 뭐 좀 드릴 말씀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뭐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진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돼서 그 내용 자체는 핵심적으로는 가계 소득을 늘려서 좀 더 삶을 풍부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우리 문정부가 표방을 했습니다. 일부 분명히 성과는 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소득 중에서 특히 이제 근로자 가구들은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올 초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이 자영업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스럽고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냐? 당연히 우리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7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이 소득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실은 썼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고요. 좀 더 뭐 사실은 그 요인을 따지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경기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으로 보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느냐.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그 도소매 유통 쪽으로는 급격한 사실은 소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돈이 한쪽 온라인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의 골목 상권에서는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대응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원래 그리고 내년에 당장 과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한 대책들, 물론 좀 더 구조적으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실 사회 안전망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다른 좋은 일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단히 정부의 역할이고 또 기업의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 소득 성장을 설계할 당시에는 큰 방향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가계의 생계비를 줄이고 그리고 안전망과 복지를 튼튼히 한다라는 이제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대책도 무려 큰 꼭지만 이야기해도 45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특히 부처에서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소득 성장하면은 죄다 최저임금 하나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최저임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그 외에 많은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나아가서 혁신성장, 우리 단장님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공정경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많은 오해들이 계셨고 또 그 속에서 좀 더 세심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일정한 부작용이 있었음을 특히 우리 그 인구 부담이 컸던 도소매 음식수가급 같은 데에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층을 줄이고 그리고 일정 정도 그동안 악화 인로에 있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을 반전시키는 일종의 계기를 잡았던 그와 같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공과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좀 더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 이런 어떤 장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진한 과제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현 시점에서 시급히 보완하거나 토대를 마련해야 될 의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이태수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간 뭐 정말 그동안에 워낙 이제 한국의 경제나 사회구조 전반에 이제 왜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했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내 삶의 안정 이런 그리고 경제 수준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의 거는 기대감에 비해서 뭐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참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내면적으로 따져보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계속 이제 국민 기대에 너무 높은 수준과 그동안의 한국 경제 사회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의 해결 그리고 빠른 속도로 국민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좀 그 일관성을 갖자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는 좀 입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3번째는 또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을 좀 지금 포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홍장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3개의 방법론 중에 2번째, 3번째 즉 생활비의 절감이나 그다음에 안전망의 확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이고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래도 약진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계속 되어 왔는데 따라서 이제 일관성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공정, 포용 이 3가지 영역 정책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야만 된다. 그래서 좀 논리적, 정책적 그런 탄탄한 기반 하에 일관성을 저는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를 조금 좀 가릴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부 비판의 지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최저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이 좀 더 먼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동시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선후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끝내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겠지만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서 오는 일시적인 이제 파열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후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총체적 접근이 결국은 좀 필요해서 이게 경제 구조, 사회 구조, 정치 구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야 되는데 특히 지금 정치 부분에서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좀 불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의 지금 개혁을 좀 더 강도 있게 하면서 거기에 부응되는 정치적인 어떤 이 체제가 같이 좀 결합이 돼서 총체적으로 이게 접근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정치적인 부분은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결합이 돼서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맞물려가는 아까 경제 부분에서 공정, 혁신, 포용 이 경제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처럼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 어떤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분야의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 국가입니다. 최근에 일자리 문제나 소득 불평등 문제,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가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나 사회, 국민에게 제안 드릴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 정혜구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함께 잘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생각과 자기 주장이 달라도 그걸 같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기득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쪽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그런 사이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합리적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언론이나 정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이 바탕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득권과 어떤 사회적 약자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단기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요구를 해요. 기다릴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과 단기적인 성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이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종의 그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동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찾고 그랬지만 국민들이 구체적인 어떤 체감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나 정치, 언론 이런 쪽에서도 너무 자기 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자기 주장하다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한 발짝 좀 멈추고 좀 서로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의 옳음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장표 위원장님. 저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해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항상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모든 경제 정책, 모든 정책은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속에서 과연 전체 이익이 어느 쪽으로 좌우되는가와 관련돼서 정책을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가 실행되는 여부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이해강타자들 사이의 조정, 갈등 조정이 좌우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관련돼서 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희 특위에서 12월 3일 날 그 포용국가 그리고 소득 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OECD, IMF, 그리고 UN, 그리고 아에로 이렇게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곧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더라.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관련돼서 다들 전 세계적으로 그 OECD에서 오신 한 분은 소득 불평등은 시한폭탄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칠레의 사태들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곧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OECD 국가들, 그 이웃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문제는 이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제 결코 외로운 길은 아니다. 함께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특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격차 사회다. 예. 그러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한국은 이중구조다. 이런 표현들을 이구동성으로 뭐가 이중구조냐. 우리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층을 나눠놨다. 네, 대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 다음에 자영업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야말로 이런 정도면 OECD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불평등 격차 사회 이런 격차 사회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가 이분들의 눈에서는 최대의 화두로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사실은 극복해야 돼요. 이것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또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거원흥동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화두를 잡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것은 노사 정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는 이게 조금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시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차원을 달리한다면은 그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좀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잘 안 풀리면은 지역 단위로 내려오면은 잘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들은 그런 사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주민의 참여. 지금 양대 진영으로 나와 있는 그 같은 정치권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들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일종의 스몰 딜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그와 관련돼서 우리 문정도에 들어와서 좀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작을 아마 광주형 일자리는 시작을 2012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7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의 수기, 끊임없는 이해당사자의 조정을 통해서 과연 이 이중적인 노동시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도였던 것이고, 그게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그 다음으로 군산형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위량 같은 경우는 소기업 단위의 일종의 주민과의 협치를 통한 이와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 왜 이게 성공할 수가, 물론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도가 중요하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라는 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1섹션에서는 경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불평등이나 격차나 이중 구조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 이건 당연히 또 사회 문제이기도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그 세션의 화두는 좀 사회 문제 분야로 좀 바꿔 가지고 또 한번 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하고 동일한데요.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추진 과정과 그 진행 과정을 이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정혜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와 그다음에 산업화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선진국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보는데, 복지국 국가를 만드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가 않습니다. 그건 단적으로 GDP 이제 대비해서 공공사회 지출 프로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1.1%예요. 그런데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비 지출이 한 그들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통계를 봤더니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10%가 됐을 때가 다른 나라에 몇 년도에 됐는지 한번 봤더니 유럽 선진국들은 1960년대 초더라고요. 60년대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몇십 년 전에. 네. 그다음에 일본을 봤더니 일본이 조금 늦어가지고 1980년대 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일본에 비해서 한 40년 뒤떨어져 있고 유럽에 비해서는 한 60년 뒤떨어져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물론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복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 뭐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뭐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연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복지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라면 가장 좀 이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복지하고 의료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복지 부분에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특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이에요. 보건의료 부분, 우리 이제 특히 국민의료비 이제 부담 완화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국민들이 실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아는 뭐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뭐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뭐 암 같은 병에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0분의 1밖에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수 단장님. 네. 사실 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문재인 정부가 유독 뭐 특이한 정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현대 정상 국가라면 당연히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을 워낙 경시 내지는 등한히, 그리고 또 해야 될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소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복구시키고 원래 선진 국가들이 했어야 되는 그런 길을 지금 찾아간다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사회 정책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에 큰 전환을 가져다 준다는 면이 우선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데, 작년 9월 달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제1 버전을 이제 이 사회정책 쪽을 잡아서 발표를 했고, 그거에 의거해서 3년 남은 3년 동안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올해 2월 달에 이제 소상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복지국가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원래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시장에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일정 정도는 통제해야 되는데, 나쁜 의미의 통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게 이제 사회정책으로 다 표현이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도 내 삶을 책임지는 뭐 국가, 이렇게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부에서는 뭐 국가가 어떻게 삶을 책임지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약간의 힐난 어린 비판도 이제 보수층이나 아니면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한테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뭐 국민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고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동안 워낙 그냥 개인이 각자 도생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아니면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됐던 것을,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나라가 책임을 지는 이런 현대 복지국가의 아주 가장 고전적인 명제를 지금 표방한 거라고 봐집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시줄 날줄을 생각해 보면, 인생 주기별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쭉 있으면 그 마디마디마다 뭔가 그동안 너무 방치되고 특별한 비용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마디마디마다, 인생 주기주기마다 좀
추진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새롭게 도입한 거고, 저는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복지 면에서는 후진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또 그 GDP 대비 비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아동수당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아동수당이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1921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뭐 애를 키우는데 국가가 왜 돈을 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양육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서 아동수당을 1921년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거의 대부분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다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년 늦게 지금 아동수당을 도입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청년기에 이 의지가지할 데 없는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만, 취업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열패가 맺어져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 이런 것도 새롭게 도입한 거고요. 뭐 기초연금과 관련된 그런 그 인상이라든지 등등 이런 인생 주기별로 약간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나름 새롭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걸 강화하는 그런 그 시줄이 있고요. 날줄이 되어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시줄로는 전생에 걸쳐서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뭐 이런 그 전생에 다 걸쳐서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펴서 시줄 날줄로 굉장히 촘촘한 안전망을 이제 만들어 뒀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아까 말씀 위원장께서 하셨듯이 다른 나라가 GDP의 한 25%, 뭐 OECD 평균은 21%입니다만은 터키, 멕시코 뭐 이런 나라 빼고 유럽 국가들은 한 25%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이 11.1%를 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분의 1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점핑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제도적으로 시줄 날줄을 촘촘하게는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재정을 확대시키면서 그 시줄 날줄의 간격을 더 이제 좁혀서 세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민생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체감을 잘 못하겠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솔직한 거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집요하게 만들어가면, 문재인 정부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5년 동안 GDP 대비 한 2%나 2.5% 정도를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한 13%나 14%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이런 식의 그 정부가 한 2번 내지 3번 정도만 더 들어쓴다 그러면 상당 정도 외롭지 않은 그런 개인 또 생활이 안정된 개인 이런 쪽으로 가는데 뭐 나름대로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사회정책 부분은 각별하게 좀 더 주목하고 더 앞으로 집요하고 강도 높게 가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태수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우리 정책기획위원회 다른 분과위원장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항상 가다가 이제 입법에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거나 더디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개정이 안 되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취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정책밖에 추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정혜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학 전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미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치를 보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정파적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국회 앞으로 가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국정을 하는 것이지 일을 그냥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도 정당 간에 이제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결국은 국회도 일을 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데가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과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이제 양당 체제, 양당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정당이 서로 전면적으로 이제 대치를 해서 그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양당제가 아니고 온건 다당제.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당이 있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개의 정당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정당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힘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온건 다당제에서는 뭐 연정 구성이라든지 협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줘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선거제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어떤 온건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좌담의 주제가 함께 잘 사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정부가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되거나 토대를 마련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요. 특히 이번 집권 후반기에 정부가 가장 힘을 줘서 추진해야 될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장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국정과제 중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전반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격차 문제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반기에 어느 정도 이 격차 문제에 대한 일종의 이 전환의 전기는 좀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반기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일종의 격차 문제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의 노력 덕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시간제와 그 다음에 계약제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에서 발표됐듯이 그 속에서 물론 측정 방법의 차이는 달라졌습니다만은 적어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구나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뭐 우리 사회자님 굉장히 잘 아시지만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 저출산 고령화이 지속이 되면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고령자 그리고 여성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향후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 비정규직이 또 많은 부분이 또 중소기업, 자영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수적으로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 왔습니다. 뭐 당연히 임금 격차와 그 다음에 보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죠. 그 속에서 정부의 대책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갔을 경우에 일종의 대기업에 갔을 때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청년 내일 채용 문제와 같은 직접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극복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일종의 특단의 조치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은 좀 더 집권 후반기에는 좀 더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경사노위에서 공공부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저는 핵심적인 과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은 첫 출발점은 임금 체계, 우리 실질적으로 호봉을 바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임금 체계가 근원적으로 깔려져 있는 문제고 이와 관련돼서의 해결책들은 실마리, 첫 출발은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이와 같은 호봉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기를 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그와 동시에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부문의 경영 참여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또 이게 바탕이 되어서 민간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마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그와 같은 첫 커다란 큰 삽을 뜨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침에 문성현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공공기관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제2의 건국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도 충분히 거기에 동감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정부에서 큰 변화의 걸음들을 마련해서 이것이 민간 부분을 전파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태수 단장님한테 좀 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 칭찬의 소리도 들리지만은 아직도 체감할 수 있는 그 폭가 속도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또 질책도 있고 또 이제 2년 반이 지나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고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하여간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하여간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국정 후반기에는 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시줄과 날줄로 큰 지금 구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 정부가 앞으로 남은 한 2년 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다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어차피 정책이 그렇게 커다란 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군데에서만 가능하지 모든 곳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대로 다 좀 비약을 해가지고 다들 만족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생각하시더라도 몽상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부에 의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은 전체적인 이 예산의 어떤 확보 문제와 그 다음에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집권 후반기에 국민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적 이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제도나 정책이 얘기가 돼도 예산이 거기 얼마나 투여되느냐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데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그 노무현 정부 때하고는 다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조를 확실하게 지금 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그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양극화, 불평등 속에서는 부채를 좀 늘리는 쪽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그런 상태라서, 그 기조에 의거해서 저는 하여간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예산 그 투여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내년 예산은 벌써 끝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예산을 짜거나 아니면 그 윤곽을 그리는데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예산과 전달 체계의 문제 말씀드려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공정과 개혁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공정과 개혁이란 무엇이고,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홍장표 위원장.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공정의 가치라는 걸 전면에 사실 내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일종의 열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속에서 실제로 이제 적어도 민생 문제와 관련된 어떤 공정의 문제가 전면에 제기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공정의 문제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대단한 문제 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야말로 울분을 토하는 그와 같은 이제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 시정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거는 공정위가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특히 갑질 개혁, 이라는 것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킨값도 내렸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정의 가치라는 게 그 이후에 아마 입법과 관련된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제기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좀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높은 공정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절차들이 대부분 입법 과제 그리고 국회에 낮잠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 하반기에 들어와서 다시 공정의 문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입시제도 관련된 제도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의 문제라는 것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검찰개혁 문제라는 것들이 전면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저는 허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과연 공정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그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게 뭔가 민생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제일 좀 떠오르는 것들은 실제로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일종의 의뢰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계약 관계라든지, 특히 저는 우리 공공 부분에서 수많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가스공사,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지방에 있는 수많은 공기업들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로서 느끼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 불공정한 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공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이 주요한 부분에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0여 개 이상의 공공 그리고 지방 공기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위치를 감안한다면은 아까 우리 이태수 단장이 이야기한 선택과 집중.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게 하려 그러면은 민간이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부, 그리고 공공부문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과 각오, 역점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분 모두 그 위원회를 맡고 계시고 또 다른 조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으로서 향후 계획이나 각오, 역점 사항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구 위원장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 뭐 정책기획위원회 얘기보다 조금 오늘 얘기 안 된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주로 남북관계 얘기가 오늘 좀 얘기가 좀 덜 됐는데요. 그런데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을 거치고 또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남북이 이제 적대 관계를 쭉 유지해 왔습니다. 유지해 왔는데 그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냉전 됐으니까 지금 거의 뭐 30년 됐죠.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제 북방 정책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남북 대화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3번째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전된 게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화 자체로야 과거에 이제 뭐 대화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관계 정상화예요.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북한과 미국은 한국 전쟁 때 싸운 적대자인데 몇십 년 동안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개선을 좀 해서 과거의 어떤 분단 체제를 벗어나는 탈분단 시대를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당위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남한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무역 갈등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구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출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전에 했던 신남방위원회, 신남방 정책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남북의 평화경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봉박 정책 그걸 연결시키면 남북의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적어도 남북의 새로운 경제축이 제대로 뚫리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20년, 30년 추동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비를 넘겨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의 어떤 새로운 경제축을 좀 만들어서 남한 경제도 좀 살고 북한도 이제 같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토론에서 별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태수 단장님. 예, 사실은 뭐 저는 정책기획위원회 그 내부에 미래정책연구 단장을 맡고 있어서 크게 보면 뭐 정책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남북 문제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지금 모든 부분을 통틀었을 때 가장 하여간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마무리에 좀 강조점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이제 정말 하는지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해주시면 뭐 좋을 것도 같고요. 뭐 저도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이제 역할은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국정을 이제 논의하시고 또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고 또 이제 각 부처가 있고 그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은 이제 집행해 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정책기획위원회는 약간 좀 반개 조직으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구라서 실제 각 부처나 아니면 BH가 현안에 골몰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국정의 그 급격한 물결 속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 전체 흐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라서 상당히 뭐 이 정부의 성공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의구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오시면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대로 국정 후반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2017년 출범했을 때 그 국정과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얼마나 잘 가고 있고 또 얼마나 잘 그 문제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그 따라서 변용되면서 이게 또 그 의미를 살려가면서 되고 있는지 그 국정 과제 100대 국정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후반기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했던 아까의 그 수많은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국가 정책의 담론으로 승격을 시켜서 국민과 그리고 그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전체 국정 기조가 흐트러짐 없이 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 자문을 하는 역할은 하반기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의 그 이 미래정책연구단장이라고 하는 요 직책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그동안 뭐 정의우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온 작업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현재적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떤 의미로 이게 귀결이 될 건가, 어떤 의미로 또 이게 규정이 돼서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 즉 미래에 대한 그 전망 이런 게 국가 그 국정을 책임진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미래의 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이 포지셔닝, 그래서 혁신적 포용 국가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매 정권마다 미래 보고서가 나오기 마련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부 때서부터 그 문민정부 시절부터는 계속 미래 보고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지 않았던, 가장 유명한 거는 뭐 노무현 정부의 미래비전 2030입니다만은 근데 매 정부마다 만들었던 이 미래 보고서를 현 정부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책기획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정의구 위원장님과 그 많은 분들에 의해서 만들었던 이 미래 보고서 자체 안을 어떻게 이게 정부 보고서로 좀 더 성숙시키고 승격시켜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해서 가면 한 세대가 지나면은 어떤 그 모습이 된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역할을 정책위원회와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저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홍장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는 그러니까 특정한 딱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작년 그 9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득 성장의 밑그림을 보다 확실하게 잘 그려라. 두 번째는 빈틈이 있으면은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라라고 딱 지시를 하셨습니다. 밑그림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큰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디테일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전체의 큰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다 헝클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의 촘촘한 사실 세부사항까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작업을 사실은 그동안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그런 작업을 주려고 했고요. 그쪽과 관련돼서 주로 많이 한 것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현장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 전문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여론 형성 과정으로서의 정책 토론회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바라본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속에서 다가가서 이런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 실제로 성과로 다가가야 될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그동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2년 반 동안 어떤 부분에서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의 위원들하고 같이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단 냉정한 평가가 바탕에, 이건 당연히 이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권 후반기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더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논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한 초 정도 해서 좀 전문가들 모시고 정책 통해서 과연 복지 그리고 사회안전망 우선순위가 뭐냐, 그 다음에 일자리 대책 관련돼서 그와 같은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한도 내에서 좀 더 사실은 좀 세밀화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저희 특위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두 번째 사회 세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공감 종합 자담회에서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 제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예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수 정책위 미래정책연구단장님, 그리고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